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양안 전쟁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채팅창에 오류가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네, 또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온 줄 알았어요. 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이 중국과 대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네. 과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 주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기본 주제였어요. 예. 이게 좀 지식적인 차원이고,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 김금혁의 이게 평양, 지금 평양은에서는 좀 뭐 물론 지금 북한 뉴스도 다루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 상식들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서로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가 보고자 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또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준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 양안 관계 사이에 굉장히 경랑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 근현대사에 들어와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게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어요. 2018년 때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서가 나왔다가 중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만을 하나의 어떤 국가로 보기 시작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언론은 또 틀렸네요. 왜냐면은 지금 네. 내놓는 게 트럼프는 또 중국하고 친하다. 완전 틀린 거네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짚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푸틴도 아닙니다. 김정은도 아니에요. 시진핑? 시진핑입니다. 아. 네,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에게 고관세를 매겨서 예. 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최악의 빌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거의 무슨 100%에 가까운 관세를 중국에게 매기면서 어떻게 보면 불균형했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그 무역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저는 정말 미국 민주당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만만한 시장이었어요. 중국의 그 값싼 제품들, 어쨌든 노동력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은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단가가 훨씬 낮아요. 생산 인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미국에게 훨씬 앞서 있죠. 예. 그런 어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물품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무너뜨렸고 미국의 조선업을 무너뜨렸고 미국의 시장을 유린하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중국이 판을 치는, 즉 중국이 떼돈을 벌어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미국과 맞불 전쟁을 했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게 미중 무역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미중 무역 전쟁은 뭐로 끝났습니까? 시진핑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패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한동안 중국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이 또 이제 꿀을 야금야금 빨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트럼프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때부터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1기 때 매겼던 그 고관세 다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는 걸 막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거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제조업 전체를 다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은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진출 나가 있는 모든 미국의 제조업들 다 미국으로 불러들여야죠. 특히나 배터리 시장, 지금 배터리 시장 1위가 중국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미국은 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불균형적인 배터리의 어떤 시장의 그 불균형 문제 미국이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의 등장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트럼프는 제가 장담컨대 대만의 편을 들지 중국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만은 중국의 일부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애들 만나서 중국 애들 만나서 게임하다 보면은 타이완 넘버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타이완 넘버원이 뭡니까? 타이완이 중국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타이완이 중국이다. 중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타이완도 중국이다가 아니라 타이완이 주장하는 중국도 우리 타이완의 일부다. 그걸 우리가 지금 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화민국과
타이완의 공식 국명이 중화민국입니다. 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역사, 그리고 타이완 섬의 역사, 그리고 타이완 내에서의 정치 세력, 누가 친중이고 누가 반중인지, 그들의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보시죠.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여기가 중국이고 저 밑에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이 타이완 섬과 푸젠 금문도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이 금문도가 바로 저 푸젠성 바로 앞에 있는 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섬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타이완 영토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타이완과 저 푸젠성, 광둥성 앞에 해협이 있죠. 예. 저 해협을 우리는 대만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대만 해협은 대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저 대만 해협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일본에게도 대만 해협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저 대만 해협을 지켜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도 저 대만 해협은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저 타이완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끊임없이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1열도선, 2열도선이라는 걸 그어놓고 중국이 1열도선은 중국의 근해, 2열도선은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이제 중국 해군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건데, 타이완은 지금 딱 위치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항공모함처럼 딱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걸 막아야 되는 그 굉장히 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저 대만을 수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대만 그리고 저 타이완 해협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어요. 북한으로는 우리가 못 가니까.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어떤 무역은 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게 우리나라 물동량이 60% 이상입니다. 그 말은 만약 중국이 저 타이완 해협을 차지하면 예. 우리나라 무역의 60% 이상에 달하는 물동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타이완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기름도 많이 들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어그러집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약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만 해협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만의 역사. 우리가 대만의 역사를 보다 보면 혹은 대만 관련된 그 뉴스를 보면은 이 외성인, 내성인 혹은 원주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그럼 저 외성인은 뭐고? 자, 저 외성인은 뭐고? 내성인은 뭐고? 원주민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만의 인구가 약 2,300만 명 정도인데, 예. 네, 그 중에 민남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72%예요. 그리고 객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14%. 그리고 민남인과 객가인을 통틀어서 우리는 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본성인. 네. 그리고 이제 외성인이라고 네. 부르는 사람들이 12%고 그런 원주민이 있습니다. 자, 저 민남인은 뭐냐? 민남인이 쓰는 언어가 민나머예요. 민나머. 중국어가 아닙니다. 민나머예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세요? 예.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가오슝이라든가 타이중이라든가 타이난이라든가 이런 타이완의 대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근데 저 초록색을 표시한 지역이 민나머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도심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민나머는 쉽게 말하면 대만의 고유어 같은 거예요. 고유. 그러니까 지금 대만 사람들도 물론 중국의 그 푸통화, 중국 그 표준어를 사용하거든요. 예. 하지만 중국 표준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민나머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대만 말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 말이 결국 다 민나머인데 이 민나머는 광둥어와 푸젠성어, 즉 중국의 남방 언어가 넘어와서 이제 퍼뜨린 그런 언어다. 그러니까 중국의 남방 언어와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객가인이라는 것도 커지아런이라는 중국어로 커지아런인데. 예. 이 객가인이 뭐냐? 손님이란 소리예요. 저 객가인은 저 민남인들은 대부분 푸젠성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옛날부터 푸젠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국의 고대 시기 때부터 푸젠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건너와서 이제 대만의 어떤 인구를 만든 사람들인데 객가인들은 송나라 때부터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송나라의 중심은 북쪽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거란의 침공을 받고 송나라가 무너지면서 남송으로 옮겨오거든요. 즉 북쪽의 중심이 있던 송나라가 남쪽 지역으로 장강 이남으로 확 밀려 내려오는데 그때 이 북쪽 지역에 살던 송나라인들이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대만까지 넘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은 손님이다. 즉 남방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북방에서 온 손님이다라는 뜻에서 객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객가인과 민남인 결국은 다 중국의 남방지대에 토전을 잡고 살다가 대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이들을 통틀어서 본성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본성인과 외성인의 차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뒤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이가 경상도와 전라도 차이보다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해요. 갈등 관계가. 그리고 나머지 원주민, 이 원주민은 원래부터 대만섬에서 살던 사람들, 뭐 고산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 여행하다 보면은 저 고산지대, 이 고산지대가 대만의 동쪽 지대에 있거든요. 저 파란색 칠하는 거 보이세요? 예. 저기가 고산지대거든요. 저기는 좀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나마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제가 인구 분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만의 역사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대만의 고대 역사, 중세 역사는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물론 대만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것까지도 뭐 들여다봐야겠지만, 우리는 오늘 큼직큼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만의 역사를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고대 중세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송나라 때 그 객가인, 민남인 요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인구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가장 중요한 것,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결국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가 대만을 지배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대만섬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원주민들 제외하고 대만섬을 가장 먼저 발견한 서양 세력은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은 당시 대만을 지배할 수 있는 국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이쪽에 대만이 있다라고 지도에만 표시를 했고 네덜란드에 있는데 알려줬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이 상인들이 건너와가지고 뭐 중국과의 무역도 하고 일본과의 무역도, 그리고 당시 17세기면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에 무역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고 일본이 그 임진왜란때 조총을 쓰잖아요. 예. 그 조총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해준 겁니다. 일본이 쓰는 조총은 전부 다 네덜란드에서 온 기술이에요. 네. 그만큼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의 교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네덜란드는 일본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예. 대만을 중간 기착지로 해가지고 건너가곤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대만에는 일본의 영향이 많이 들어옵니다. 17세기부터. 대만섬 북부를 장악하고 왜냐하면 대만섬 북부가 일본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섬 북부를 장악하고 이제 무역 활동을 벌리면서 그때 대만이 조금씩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어떤 그 타이베이라든가 이런 곳이 무역 항이 되고 많은 어떤 대륙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이주해 오는 이유는 네덜란드 사람들만으로는 갑자기 넓어지는 대만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건너가서 야 저기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섬이 있는데 같이 가서 일을 하자, 일을 하면 돈 많이 주겠다라고 꼬드겨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어떤 본토에서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성공은 대만 역사에서 대만 뭐랄까 단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정성공은 명나라 사람입니다. 명나라 사람이에요. 명나라 사람이 사실 어떤 관직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성공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해적이었고 무역상이었습니다. 해적이 당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대만이라는 어떤 근대 국가 이전에 그 대만의 국가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 정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고주몽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주몽 되는데, 같은 존재? 고주몽 같은 존재.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 고구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구려의 시조가 고주몽이고, 네. 대만도 대만이라는 어떤 독립국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성공이기 때문에 이제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정성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해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해적이었고 아버지랑 같이 그 일대에서 되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정성공은 대만으로 건너오진 않았었고 중국 남방 일대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저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네덜란드 사람들 만나면서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성공은 카톨릭교입니다. 카톨릭입니다. 니콜라스라는 세례명 받은 카톨릭이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성공이 대만으로 넘어와서 독립국을 세우는데, 왜 독립국을 세우느냐? 자, 저 지도가 지금 보면은 저 명나라 지도예요, 저게. 예. 저게 명나라 지도인데, 명나라가 16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청나라한테 몰락을 하게 되죠. 1630년 뭐 그때쯤 들어서면서 이제 청나라가 북쪽에서부터 쭉 밀고 내려오면서 명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정성공은 이 명나라를 되살리고 이제 복명, 반청복명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원시키겠다라는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 중남부 일대에서 이제 그 게릴라 활동,
활동을 많이 벌리거든요. 부흥 운동을 한 거네요. 그렇죠. 명나라 부흥 운동을 벌린 겁니다. 명나라 부흥 운동을 막 하다가 결국은 힘에 붙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좀 숨을 돌려야겠다라고 해서 건너간 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네. 대만으로 이제 정성공이 이끌던 세력들이 한꺼번에 확 넘어가면서 대만의 그때야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추게 됩니다. 즉 정성공이 이끌던 뭐 군사라든가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되면서 일정의 어떤 국가다운 기틀을 갖추게 됐고 시스템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본토에서 넘어왔던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구도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성공이 넘어가면서 대만을 독립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대만의 독립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역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이제 본성인의 시대라고 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정성공을 따라서 넘어왔던 명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청나라의 어떤 그 탄압이라든가 그런 것도 견디지 못해서 넘어왔던 명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넘어와가지고 본성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본성인 대만성을 쌓거든요. 이 대만성을 쌓고 이 대만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성인이 되는 거예요. 즉 대만을 요새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성공이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만성 안에 들어가 있던 한족들이 본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대만의 남부를 차지하는데 이 대만의 남부가 중국과 교류가 가깝기 때문에 남부를 차지하고 그들은 독립국을 이뤘지만 여전히 반청 활동을 벌리면서 이제 그 해상 교역로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하도 시달려 가지고 정성공한테 해안 지역에서 약 30리 밖의 주민들은 30리 안쪽으로 무조건 옮겨서 살게 했어요. 하도 정성공이 납치를 해가니까 털어내니까 그럴 정도로 정성공이 굉장히 청나라를 괴롭혔었는데 1678년에 결국은 청나라가 정성공을 물리칩니다. 정성공이 그 병 들어서 죽거든요. 정성공이 죽자마자 대만이 국력이 쇠퇴하면서 1678년에 청나라가 대만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규모로 이제 또 한 번에 사람들이 대만으로 넘어오게 되죠. 하지만 청나라는 대만을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진 않아요. 물론 관리를 파견하고 여러 가지 뭐 조세를 거둬들이고 이런 활동을 하지만 대만은 북경이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북경이 청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건 딱히 우리한테 중요한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당시 해상 교역에 대한 어떤 니즈를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만 알아서 해라. 자치권을 부여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만에 살고 있던 한족들은 청나라와 멀어지게 됩니다. 청나라와 멀어지게 된다는 건 결국 이 중화 사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그렇죠. 대만은 대만, 같은 한족이어도 우리가 다 같은 한족이어도 대만은 대만, 청나라는 청나라 이런 관계가 이어져 오다가 자, 요거 PPT 좀 보여주세요.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1895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대규모로 청나라를 두들겨 패면서 청나라가 패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대만에 대해서 뭐 저거 섬나라 이러고 자그마한 섬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이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해양국이기 때문에 섬나라기 때문에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정학적 그 유리함을 가져가는지 알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대만 넘겨줘라고 했는데 청나라는 고민 없이 가져가. 모르니까. 대만 가져가. 안 그래도 대만 놈들 저거 맨날 반란 일으키고 맨날 뭘 잘나고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일본이 가져가겠다면 알아서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이 일본의 지배가 결국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즉 대한민국이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것보다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1895년에 우리는 을사늑약을 맺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살아 있었잖아요. 결국 우리가 1910년 한일합병 조약 때 넘어가는데 대만은 그보다 15년 전부터 일본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고 대만 총독부를 두고 일본이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조선에게 했던 식민지의 어떤 관리 방식과 대만에게 했던 식민지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일본이 못되게 굴었습니까? 거의 식민지 수탈하다시피 하고 정말 못되게 굴고 독립운동가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정말 많은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만은 왜냐?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먹히기 전까지는 국가로 존재했었고 조선인이라는 그런 민족 정체성이 있었고 뿌리도 깊죠. 그렇죠. 뿌리도 깊고 아이덴티티가 확고하다 보니까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대만은 청나라로부터 소외받던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옅어있던 시절이었어요. 국가적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민족적 정체성은 한족이긴 하지만 당신은 어떤 민족적 정체성보다는 그 민족적 정체성도 섬나라로 떨어져 있고 대만과 중국 사이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대만은 그냥 대만 사람으로 그냥 그 타이완 런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근대 문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저 청나라 놈들 맨날 뭐 뺏어가기만 하고 못 살게만 걸고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었는데 일본은 뭐 철도도 놔주고 뭐 전기도 다 들어오고 해주네? 다 해주네. 이러다 보니까 대만은 굉장히 일본에게 협조적입니다. 아. 자 물론 그 식민지 기간 50년 동안 모든 시절이 다 협조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뭐 독립운동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대만 학자들이 인정하는 건 일제 식민지 시절 대만의 일제 식민지 시절에 상당히 괜찮았다. 그래도 지금도 대만 가보면 일제풍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예, 일본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입니다. 예. 만약 대만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특징입니다. 이 대만의 일제 강점기 시절은 상당히 유화 정책을 펼쳤었고 반일 감정이 약했다. 자, 1945년에 결국은 일본은 패망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패망하면서 당시 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조선과 대만을 다 독립시켜버리죠. 대만은 결국은 다시 국민당으로 넘어갑니다. 중화민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중화민국의 영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개석의 어떤 국민당 군대가 45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공산당은 80만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450만의 대군이 80만 명한테 밀립니다. 450만. 제가 이 국공내전에 관련해서 국공내전이 1차, 2차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또 요 국공내전만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공내전도 정말 재밌거든요. 예. 전투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그 뭐 국공내전의 시간은 아니니까 이 국공내전에서 결국은 국민당군이 중국 전역, 중국의 영토의 한 87%를 차지했다가 공산당은 진짜 쪼그라들어가지고 북한 통해가지고 막 동북지구로 도망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공산당이 완전히 먹히면서 1949년 국부천대가 일어납니다. 국부천대가 뭐냐? 수도를 대만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수도를 대만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들을 우리는 외성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본성인이 누구라고 했죠? 본성인은 네덜란드 시절 때부터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와가지고 대만에 정착을 하면서 본인들의 또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물론 한족이지만 뭐 중화 사상이라든가 뭐 중화 민족이라든가 그런 어떤 중국이 주장하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서 그렇죠. 상당히 옅어지고 오히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나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본성인, 대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성인이라고 부르고 장개석의 국부천대에 의해서 중국에서 쫓겨난 세력들, 중국에서 쫓겨난 이 국민당 세력이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몰려오거든요. 당시 국민당 군만 한 60만 명이 몰려옵니다. 대만에. 그러면서 사실상 이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본성인과 외성인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물 한 모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당 통치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국민당은 대만에 넘어왔지만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공산당에게 중국 전역을 다 먹힌 게 너무 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개석은 죽을 때까지도 본토 수복을 외쳤어요. 본토 수복, 본토 수복, 본토 수복. 본토를 수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만에 세워버리는데 이 중화민국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9년에 중국도 이제 그 중화민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내는데 중화인민공화국도 대만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들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중국도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일당 독재를 합니다. 국민당이 대만에 들어오자마자 대만은 개발되지 못했던 곳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토에서 넘어온 우리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아마 이러면서 대만의 그 본성인들을 굉장히 탄압하면서 국민당의 독재 시대를 이어갑니다. 근데 인구 구조상 본성인이 훨씬 많지 외성인이 훨씬 많지 않거든요. 적잖아요. 하지만 이 외성인들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한동안 독재 체제를 이어 나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경제 발전도 일어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당시 국민당 독재 시절 때 민주화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고문 당할 때 코로 물 넣잖아요. 그렇죠. 대만에서는 거기다 호거 넣습니다. 야, 엄청 잔인하네요. 네, 이거 정말 웃긴 내용인데 호거를... 이제 민주화 얘기하면 코로 호거 먹는다라는 것이 그때 대만에 이제 퍼져 있던 그런 상식 같은 거였거든요. 예. 그만큼 대만의 민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그 탄압한 이유는 어쨌든
대만의 어떤 그 여론이 하나로 뭉쳐 있어야 저 본토 수복을 할 수 있다라고 장개석이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장개석은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줘요. 장진고한테 세습을 한 거네요. 네, 세습합니다. 장진거한테 세습을 물려주는데 다행인 것은 이 장진거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아빠랑 다르게.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